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섬유산업이 첨단 미래산업이라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가장 훌륭한 수출 효자 업종이었죠. 가난한 시절 10대 소녀들이 실밥과 먼지 풀풀 날리는 작은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재봉틀을 돌리며 수출력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런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시들해지는가 싶더니 IT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섬유나 옷을 만드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동차, 항공기 소재인 슈퍼섬유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우주로켓 나로호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풍력발전기 날개에 쓰이는 유리섬유 같은 복합 소재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또 외국 브랜드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하긴 하지만 아웃도어 시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전 세계에서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억만장자 명단에도 놀랍게 패션 산업에서 유럽 최고 부자 기업인이 탄생했습니다. 자라라는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스페인 인디텍스 그룹 오르테가 회장이 세계 3위 부자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패션 브랜드 자라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저희 자라는 디자인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고 첨단 유행 패션을 창출해내고 있죠. 최신 유행을 바로 반영해 빠르게 생산하고 싸게 파는 수직적 유통구조도 갖췄습니다. 그 덕에 젊은 세대를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게 됐죠. 자라처럼 발상을 바꾸면 패션 산업은 여전히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짓누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패션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남미,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전성기,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한뼘경제에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새로운 전성기에 대한 기대감을 전해드렸습니다. 섬유산업 그러면은 마치 그 옛날에 경공업 제품 중에서 가장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고어텍스라고 하는 그런 특수 재질. 상당히 요새 바이오 기술하고 또 정보통신 기술까지 접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오늘 이 한뼘경제에서 제에 대한 꿈, 소망 이야기를 한번 섬유산업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브랜드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재미교포가 만든 의류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정보통신 기술 접목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싸게 파는 매장입니다. 포에버 21 매장이 있고요. 21 포에버도 있고 헤리티지 1981도 있고 브랜드가 몇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2012년 현재 매출액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전 세계 500개 매장이 있답니다. 앞에서 들으셨지만 스페인의 자라가 있고 스웨덴의 H&M이 있고 밑에 나라 유니크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포에버 21이 있는데요. 장도훈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도훈 회장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땅, 무일푼에 도전을 해도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장도훈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도 의지가 있고 좋은 뜻만 있다면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꿈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섬유산업에 빗대어서 제가 바라본 오늘의 한국경제 한국이었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 우리는 흔히 기념을 할 때 10, 20, 50
100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60도 들어가죠. 매주 월요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에 협동조합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드디어 500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생경제에서도 매주 다양한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500번째 탄생한 협동조합 어떤 곳이고 그간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또 잘 성장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의 협동조합 정책팀 오진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500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는데 어떤 협동조합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난 7월 23일자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500번째가 되었는데요. 예. 500번째 협동조합은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입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의 중도매인과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쳐 저렴한 가격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유통구조 단계를 줄여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설립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네.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인데, 노량진 수산시장 그러면 많이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많은 시민들이 익숙한 곳에 협동조합이 500번째다. 그러면 서울시로서도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설립 신고가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약 8개월 만에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협동조합들이 하나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서도 각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부가 이렇게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협동조합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협동조합은 우선 설립하기가 쉽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공동 소유, 또 1인 1표주의 같은 운영 방식이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또 공감대를 모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서 서로 잘 아는 분야에서 상호 돕고 함께 고민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융하고 보험업종, 이 금융업종은 제외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이 금융업 쪽으로는 허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서울시 협동조합이 뭐였습니까? 서울시 1호 협동조합은 한국 대리운전협동조합인데요. 대리운전자들이 모여서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운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 첫 번째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밤새워가며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운영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각종 강연회나 포럼 같은 데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협조나 또는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계시는가요? 이런. 저희들은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이렇게 또 어떤 금융 지원과 같은 방안도 노력하고 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분들이 또 홍보 같은 것을 해서 잘 자리 잡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번 성공적인 사례다 내지는 또 이색적인 협동조합이 있다라고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성공적인 모델의 협동조합이다 하는 것은 사실 협동조합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례로 생각되는 협동조합으로는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조합원이 모두 60세가 넘은 어르신인데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나이 때문에 기존 커피숍 전문점에 취업하는 게 어려워서 직접 조합을 만든 케이스도 있고요. 또 도시 양봉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도시 공간에서 어떤 양봉 체험장을 운영하고 양봉 교육이라든가 또 꿀벌을 주제로 하는 어떤 뮤지컬 공연 같은 사업 범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와플 대학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 간의 와플 레시피 관련 기술을 공유해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술 관련 교육 사업을 하는 룰루랄라 예술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연령층으로 따진다면 어떤 앞에서
우선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 협동조합 설명을 해주시면서 60세 은퇴하신 분들 모임일 수도 있다라는 짐작을 제가 받았는데 예. 연령별 이 분포는 다 뭐 60대에서부터 20대까지 다 고르게 분포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상담 사례를 이렇게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예. 주로 뭐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는 있지만 주로 4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그렇군요.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는 이제 성공한 사례 또 이색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한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실패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요. 물론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협동조합의 어떤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간접 지원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의 자립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는 조합원들의 어떤 설립 취지와 이해, 그 비즈니스를 잘 결합하는 데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협동조합을 본다면 뭐 그냥 문을 닫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단점이나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책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운영 사례 위주의 실질 교육을 좀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성공 실패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또 선배 협동조합이 후배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어떤 피어 컨설팅 같은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협동조합 연합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울시 협동조합이 500번째 협동조합이 탄생할 만큼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이 지원 정부 서울시의 지원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 내용이? 예, 저희들은 물론 이제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뭐 교육이나 컨설팅, 이 상담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영세한 규모의 협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운영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가지고 또 장기저리 대출이 되도록 보다 쉽게 대출이 되도록 예. 특화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마을기업 정책사업과 연계해서는 이제 마을기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5년 내 상한 조건을 빌려주거나 네. 또는 최대 2년간 사업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외에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 기금을 설립해서 일정 기금이 모이면 협동조합 측의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대출을 해 주실 때는 금리는 어느 정도 적용을 받으십니까? 4% 내외인데 좀 더 저리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금 외에 또 다른 지원 방식은 고민하고 안 계십니까? 지원금 외에 저희들은 어떤 뭐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 부분에 네. 협동조합 무엇보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와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분야에서 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네. 또 이거 지속 가능하게 또 이렇게 협동조합을 육성시키려면 저희들이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제도 개선 뒷받침 이런 것 또 공공구매 확대, 유통시장 확대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럴까요?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직을 한번 운영을 하거나 생각을 해본 경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 시장의 그런 생각도 좀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도움 말씀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시장님께서 뭐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지속 가능한 어떤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이 빨리 정착하려면 성공 모델 발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공성이 강하거나 또 시민생활의 파급력이 큰 분야인 공동육아라든가 돌봄, 뭐 임대주택, 또 보건의료 같은 어떤 분야에서 7대 전략 분야를 선정해서 예. 협동조합 설립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좋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한번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하고 또 운영 규정인 정원 작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 회의로 갖추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에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시면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시청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8월 1일부터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가 자칙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네.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가까운 관할구청에 가셔서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협동조합 운영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교육센터,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이 권역별로 자세한 그 지원센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시는 권역별로 4곳으로 나누어서 협동조합 상담센터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화라든가 어떤 방문 상담 또 메일로 온라인으로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7월부터는 기능을 좀 강화해서 상담 이외에도 협동조합 교육을 주 3회에서 주 8회로 늘리고 심화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1544-5077로 전화하시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협동조합을 검색하시면 또 협동조합 커뮤니티에서 각종 정보나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이제 500번째 협동조합이 나왔는데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들 협동조합 간에 서로 업종이나 관계하는 그 품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성공 사례나 또는 관심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협동조합 연합회나 협의회 같은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예. 이분들이 좀 자원을 어떤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예. 지원하는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좀 갖도록 예. 저희들이 그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예. 또 어떤 연합회 차원의 교육이라든가 또 협동조합 리더, 창업과 기업 정신 이런 교육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500회 이어서 1000회 많은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의 오진환 팀장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요.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자, 이번 주 시장의 관심과 전망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새로운 코너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스탁 앤 이슈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하고 깼네요. 그죠? 자, 이번 주에도 선진국 순풍이 이 역풍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좀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주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나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 중국 그 7월 그 HSBC 제조 PMI가 예. 기준치를 3개월 연속적 하락하면서 좀 안 좋아졌는데 네. 결국 미국이나 유럽 이 선진국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면서 네. 이 중국 경기 우려가 상당히 좀 완화됐습니다. 이게 예. 지난주의 모습인데 그렇죠. 이번 주에도 이런 순풍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 중국 이 제조업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국가통계국 지표죠. 이건 역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그 7월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어떤 소매 판매 지표 이런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지난주처럼 이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네. 즉 이 선진국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중국 우려를 계속 좀 덮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만약에 이 순풍이 좀 장기간으로 분다 그러면 상당히 한국 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적어도 우리 경제에 이것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려면 어디를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 건 선진국 소비. 그렇죠. 소비가 살아난다는 거고 네. 소비가 살아나는 건 결국 우리 그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수출 지표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 그 7월 수출이 발표되거든요. 예. 8월 1일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예.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동월비 한 0.5% 증가에 그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시장 예상보다 이게 좋게 나온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영향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기까지 그 시차를 한 몇 개월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게 과거에는 사이클이 이제 뭐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예. 봤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게 3개월 이내에 다 확인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선진국 소비가 좋아져서 그에 인한 영향이 나타난다면은 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2, 3개월 아니면은 우리나라 수출 지표로 확인이 되거나 혹은 선진국, 그러니까 즉 미국 그 소비 지표가 좋아지기 이전에 네. 먼저 이 산업 지표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처럼 그렇게 시차는 많이 안 걸리고요. 네. 2, 3개월, 그러니까 1분기 이내에 다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8월 내지 9월 달 되면은 우리 경제 지표 수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지표로 확인되려면 한 달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뭐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 오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 또 7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에 FOMC 미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이죠. 한 두어 달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그렇죠. 어려움을 줬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계속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예. 이번 주에 그 FOMC 회의가 지금 7월 30일부터 30일 이틀간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양적 완화 이 축소 시기라든가 이 규모에 대한 어떤 암시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FOMC에 관련된 이 양적 완화 문제는 사실 이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2주 전에 발표된 그 미국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은 사실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이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중요한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이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있지만은 만족을 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본다면 사실 당장 오는 9월 달에 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한다라는 그걸 시사하는 문구 변화는 나타나긴 좀 어렵지 않겠냐. 지난 7월이죠. 버냉키가 의회 증언에서 이 자산 매입을 올해 말에나 축소가 시작이 될 거고
내년 중반 정도에 종료될 거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성명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통화 정책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그 문구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명서에 어떤 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소식 하나는 지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었죠. 예. 지금 하버드대 경제과 교수고 예. 이분이 아마 차기에 또 다른 유력한 미 연준 의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분의 생각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 예. 아주 뚜렷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 1월 달에 과연 누가 또 연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뭐 역풍이나 순풍 이게 예. 또 한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FOMC 차기 의장으로서 예. 앨런 현재 지금 부의장이 유력하게 대두가 됐었는데. 여성분이죠. 예, 예. 최근에 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클린턴 시대 때도 이제 예. 재무장관을 역임했었고 예. 또 오바마 행정부 일기 때 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했었죠.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오바마가 차기 의장으로서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기에서 좀 편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과거에 어떤 규제 완화,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상당히 중점을 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미국 서프라임 사태까지 결국은 오게 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시장에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서머스 전 재무장관보다는 앨런 부의장을 더 선호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서머스 교수는 좀 뭐랄까요 딱딱해요 분위기 자체가 만나보시면 31일 날 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1일 날 미국 2분기 GDP가 발표되는데요. 사실 2분기 GDP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비 한 1.1% 성장에 불과하거든요. 전분기가 1.8%였기 때문에 전분기가 더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지표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GDP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또 그동안 나온 월별로 나온 경제 지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31일 날 나오는 2분기 GDP보다는 1일 날 나올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들 지표들을 보면은 모두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2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둔화되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께 생각하실 때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한 3.8 정도를 하시면 좋은데 한 4 정도 해도 그게 1년치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1.1% 분기 성장했다 그러면 올해 한 4%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본과 중국 경제 관련해서 주목할 사태가 있다면 뭐 없겠습니까?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중국 7월 제조업 나오죠.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HSBC가 발표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기업 체감 경기 지표입니다. 근데 이미 HSBC에서 나온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은 뭐 좋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실 게 HSBC의 이 제조업 PMI 지수는 주로 중소기업 중심, 민간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체감 경기를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이 체감 지표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한다면 대기업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 경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될 이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주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나올 중국 지표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지표들도 오늘
그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좋았습니다. 예. 또한 이제 그거 외에도 실업률이라든가 주택 지표가 발표됐는데 모두 일본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직은 안 좋지만은 예. 일본이라든가 유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경제인데 우리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슈나 중요한 또 지표 있습니까? 예. 이미 좀 이야기가 됐지만 2분기 GDP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2분기 GDP를 보면은 전기비 1.1%.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연율화시키면 한 4%의 성장을 해서 예. 괜찮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2분기 GDP가 이 민간 수요 부분이 아니라 정책 효과에 의해서 많이 좀 나타났다는 점이거든요. 아, 예. 이 정책 효과를 제외하면은 2분기 GDP는 사실 한 절반 이하로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 효과라 하면 경기 부양의 뭐 효과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은 이 정부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설 투자는 2년 전에 예. 수준 물량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정부의 그 주택 시장 활성화 영향이 좀 미쳤을 거라고 네. 보고요. 문제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정책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성장이 절반 이상이 예. 좀 성장해 왔는데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부분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는 민간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선진국 경기가 지금 이제 회복될 조짐, 회복되고 예.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예. 상반기에 그 좀 많이 나타났던 정책 효과가 좀 예. 줄어들더라도 민간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커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진국의 결국 순풍이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려면은 수출이 결국은 회복이 돼야 되고 그걸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배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에 그런 방금 말씀했다시피 상반기는 이 약물 투여에 의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왔다. 그럼 하반기부터는 이제 예. 주사기 뽑고 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도 될까요? 기대를 해도 될까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분이 이제 받쳐줄 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책 효과는 하반기도 조금 필요하다.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추경이 집행이 예. 하반기 본격화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책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민간 수요가 이제 점차 힘을 좀 얻을 수 예.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네요. 낙관적인 기대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재무상담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구경도 해보십시오. 오늘도 재무상담 시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재무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비해서 좀 늘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갈수록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줄여야지. 네, 사실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늘으면 좋은데 예. 그렇지 못한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이 1.1% 했다 이런 말들이 진짜 실감이 나지 않는 게 현실 세계의 재무상담이나 이런 걸 받으러 오시는 분들 숫자는 늘고 있고 네. 부동산 시장은 뭐 거의 뭐 거래 절벽 상태고 네. 가계대출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네.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500조 원이나 들고 앉아 있는 상태고 네.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빨리 이 상담해 드려야죠. 9982번님 학자금 대출 말씀 보내주셨네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돈이 너무 급해서 일단 학자금 대출부터 받은 뒤 알바라도 하면서 조금씩 갚고자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학자금 대출 조건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신용등급 조회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맞습니까?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 4월 15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 조항에 보면 이제 개인 신용정보, 이 CB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에서 신용 조회 기록 정보를 신용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조회를 하더라도 신용 등급에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신용 등급이 없었던 분들, 그래서 처음으로 신용 등급을 산정할 때는 이 기록이 반영이 되니까 네, 일단 이 신용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조회하는 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떨어진다. 네, 처음 할 때는 요 정보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이제 2번씩 대출을 하는데요. 이제 가장 가까운 2003년 2학기는 이제 7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그리고 이제 생활비 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1월 11일까지 대출 신청을 하고요. 이 기간 내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만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대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단 소득이 이제 기초수급권자 포함해서 이제 소득 1분위에서 7분위 이하 요 정도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들은 이제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려면 이제 학점 부분도 있는데요. 직전학기 이제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 성적은 이제 100분의 70. 그러니까 학점으로 한 사람 한 C학점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이상이면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는 이제 만 35세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 이제 미달하더라도 최대 2번까지는 이제 특별 추천으로 해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조금 덜 나와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특별 추천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이 필요 조건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841번님, 저축은행에 돈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 같기도 한데 별로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금리는 높은 편이죠, 그죠? 네, 금리 조금 봤는데 저축은행들이 한 4%대 초반 정도고 시중은행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씩 1년간 정기 적금을 든다라고 하면 4%라고 하면 세후 이자가 23만 5,300원, 그다음에 3%면 17만 6,47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만 8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하신다라고 하면 금액은 한 5,8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841번님 같은 분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보시고 미래다 여러 가지 은행 저축은행 퇴출되는 거를 보시고 또 부정한 거래하는 거를 보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저축은행이 한 20개가 넘게 퇴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도 한 2군데 정도가 영업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축은행이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예적금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예금자 보호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고금리 때문에 드셨다라고 하면 이 가입 시 금리가 퇴출이 되면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제 퇴출이 된 이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자금이 묶이게 되죠.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종합해 보면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 높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이상 기간이 되는 경우라면 선택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한 1% 차라고 하더라도 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49번님, 신용카드 소득 공제 비율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용카드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체크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 규모는 좀 줄어들었다고 제가 들었고. 네, 사실은 이제 매년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줄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없애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에 15%에서 10% 정도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이제 99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42.6조. 그런데 2012년에 478조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소득공제에
라는 장점은 있었을지 몰라도 뭐 카드 대란 같은 엄청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체크카드도 가맹점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지만 수수료를 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뭐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약 1% 내외의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예. 사실상 뭐 그 1% 미만 한 0. 몇 %의 수수료가 정상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체크카드 수수료가 꽤 높은 편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기하신 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여전히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범위도 이제 30% 정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면세점 구간의 분들이 뭐 한 40% 정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정하시고 뭐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더라도 뭐 최대 많이 써야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뭐 소비 지출을 조금 줄이시면 오히려 거기서 줄어드는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전체적으로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소비 형태를 조금 점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좀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될 뭐 있을까요? 조치가? 네,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의 25%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건 이제 10%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돈을 쓰시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시면 30% 정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용카드다 체크카드다 좀 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쓰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오히려 이제 카드 사용액 그 소비를 조금 줄이시는 방법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좀 따져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787번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4,500만 원 받았고요. 결혼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대출을 갚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어가는 중인데요. 금리는 4에서 4.5% 정도 변동금리고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제일 싼 대출이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가을 정도 이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2년 정도 더 연장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재무 상황 진단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금리는 이게 3.3%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만기 연장, 최대 3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총 8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년 단위로 연장할 때 대출금 20%를 상환하시거나 금리를 이제 0.2% 가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사를 가시더라도 그대로 이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8787님 같은 경우는 글쎄 중도에 이제 상환하면 다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도에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 게 금리 부담을 훨씬 더 줄이시는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예, 3675번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부채는 3천만 원가량 되고요. 변제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작년 연말 정산 결과 월 130만 원가량 소득이 있었고 올해는 110만 원 정도입니다. 변제금은 작년 연말 정산 결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합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작년 기준 2012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이제 소득을 산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변제 금액 같은 경우 부양가족이 몇 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부양가족이 만약 하나도 없으시다면 월 변제금은 이제 소득 130만 원에서 한 85만 원을 뺀 4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거 6년간 갚으시면 한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마다 또 회생위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소득이 줄었다라고 하면 몇 개월 동안 급여받은 그 통장 거래 내역 가지고 산정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상담해 주셨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차주 가고 빈력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토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토.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무더위 잘 피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